이반 일리치의 죽음 제3장. 3장부터는 이반 일리치의 아내인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 이름이 어려운 관계로 이름 대신 아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결혼한 뒤 이반 일리치의 삶은 17년간 그렇게 흘러갔다. 이미 고참 검사가 된 그는 몇 차례 보직이동을 고사하며 보다 탐나는 자리를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뜻밖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평온한 삶마저 완전히 망가질 참이었다. 이반 일리치는 내심 어느 대학 도시의 재판장 자리를 기대했는데 어쩐 일인지 고페가 그를 제치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 신경질이 난 이반 일리치는 인사에 항의하며 고페는 물론이고 가장 가까운 상관들과도 언쟁을 벌였다. 모두 그에게 냉담해졌고 결국 그는 다음 인사이동에서도 또다시 배제됐다. 1880년의 일이었다. 그 해는 이반 일리치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 한편 봉급만으로 생활하기에 빠듯한 시절이기도 했다. 그는 자기에 대한 처사가 대단히 잔인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한 일로 여겼을 뿐 아니라 아예 그를 잊어버렸다. 아버지조차 그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다. 다들 그 처지에 봉급 3,500 루블이면 아주 정상적인 수준, 심지어 독에 겨운 수준이라고 치부하며 자신을 버렸다고 느꼈다. 그 혼자만 그런 불의를 당했음을 의식했고 죽도록 바가지를 긁어대는 아내가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하느라 빚을 졌음을 알았다. 그의 처지가 전혀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역시 그 혼자뿐이었다. 그해 여름 생활비를 좀 아껴보고자 휴가를 내고 시골에 있는 아내의 남동생 집으로 내려갔다. 시골엔 일거리가 없으니 이바닐리 씨는 처음으로 권태뿐 아니라 참을 수 없는 우수를 느꼈고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으니 반드시 무슨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결심했다. 이반 일리치는 밤새도록 테라스를 거니며 불면의 밤을 보낸 뒤 페테르부르크에 가서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저들을 혼내주기 위해 다른 부서로 옮길 방도를 모색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다음날 그는 아내와 처남의 온갖 만류를 뿌리치고 페테르부르크로 떠났다. 그가 시골을 떠난 목적은 단 하나, 연봉 5천 루블짜리 자리를 얻는 것이었다. 부서가 어디든 업무의 경향이나 종류가 어떻든 이젠 상관없었다. 오직 5천 루블짜리 자리가 필요했고 행정부든 은행이든 철도청이든 마리아 황후의 기관이든 심지어 관세청이든 반드시 5천 루블의 봉급이어야 하고 또 자기 가치를 몰라주는 이곳에서 결단코 나와야 했다. 그런데 이반 일리치는 이 여행으로 뜻밖의 놀랄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크루스크에서 1등 칸에 올라탄 FS1린이라는 지인이 크루스크 도지사가 받은 최신 정보 내용을 알려주었다. 조만간 부서 내에서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고 표트르 이바노비치의 자리에 이반 세보뇨비치가 임용되리라는 것이었다. 러시아에서 이토록 의미심장한 대대적인 인사이동은 이반 일리치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이번 기회에 표트르 페트로비치나 또 틀림없이 자신의 친구인 자르 이바노비치 같은 인물이 새로 부상하면 이반 일리치에게도 무척 유리한 상황이 될 터였다. 자르 이바노비치는 이반 일리치의 동료이자 친구였으니 말이다. 이 소식은 모스크바에서 확증되었다.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한 이반 일리치는 자르 이바노비치를 찾아가서 한때 근무한 법무부에 믿을 만한 자리를 마련해 주겠노라는 약속을 기어코 받아냈다. 일주일 뒤 그는 아내에게 전보를 쳤다. 밀레르 자리에 자하르 발력, 즉시 나도 임명. 이반 일리치는 뜻밖에도 이 인사이동 덕분에 이전 부서에 있던 동료들보다 두 직급이나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였고 연봉 5천 루블에 이사 비용으로 3,500 루블까지 더 얻었다. 예전에 원수가 같던 사람들과 부서 전체에 대한 짜증이 깡그리 잊혀졌을 뿐 아니라 이반 일리치는 완전히 행복했다. 이반 일리치는 오랜만에 즐겁고 흡족한 상태로 시골에 돌아왔다. 파스코비아 표도르무나도 즐거워했고 그들 사이에는 강화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반 일리치는 페테르부르크에서 다들 자기를 칭찬하더라고. 원수 같았던 사람들이 모조리 톡톡히 창피를 당한 데다 지금은 아주 비열하게 굽실거리더라고. 모두 자신의 상황을 대단히 부러워하고 특히 페테르부르크의 모든 이들이 자기를 사랑하더라고 이야기했다. 아내는 그 말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표정을 지은 채 경청하고 조금도 토를 달지 않았다. 그저 새로 이사할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꾸릴 계획만을 꿈꿀 뿐이었다.
이반 일리치는 그녀의 계획이 곧 자신의 계획임을, 서로 마음이 일치함을, 휘청거리던 삶이 다시 본연의 즐겁고 유쾌하고 점잖은 성격을 되찾게 되었음을 깨닫자 기뻤다. 이반 일리치는 시골에 잠깐 다녀왔다. 9월 10일엔 새 직책을 맡아야 할 뿐 아니라 새 거처를 꾸리고 시골 살림을 모두 옮겨오고 이것저것 더 사고 주문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했다. 요컨대 그가 머릿속으로 결정한 대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야 했는데 아내의 마음속 결정 역시 거의 똑같았다. 모든 것이 그토록 성공적이고 그와 아내의 목표가 서로 일치한 데다 함께 붙어있을 시간마저 별로 없으니 부부 사이는 신혼 때 못지않게 좋아졌다. 이반 일리치는 가족을 당장 데려갈 작정이었지만 하남네에가 갑자기 이반 일리치와 그의 가족에게 유달리 살갑고 다정하게 굴며 만류하는 바람에 혼자만 먼저 떠나야 했다. 이반 일리치는 떠났고 일의 성공과 화목한 부부관계 덕분에 유쾌해진 기분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계속 그 곁을 맴돌았다. 새로 구한 집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꿈꾸던 모습 그대로 훌륭했다. 응접실은 천장이 높고 널찍한 데다 예스러운 스타일이었다. 그리고 서재는 안락하면서 중후했으며 아내와 딸을 위한 방들, 아들의 공부방까지 모두 그들의 삶을 위해 일부러 맞춰놓은 듯했다. 몸소 집단장에 나선 이반 일리치는 벽지를 고르고 가구를 사들였으며 특히 골동품 가구에 덮개를 씌워 독특하고 고상한 분위기를 부여했다. 물건이 하나둘씩 늘어날수록 점점 더 꿈에 그리던 이상향에 가까워졌다. 입단장을 절반쯤 마쳤을 뿐인데도 벌써 그의 기대를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모든 것이 완성되면 분명히 저속함과 동떨어진 고상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띌 터였다. 잠들 때도 홀의 모습이 어떨지 그려보곤 했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거실을 쳐다볼 때도 장차 각각 제자리를 찾을 벽난로, 가리개, 책장, 여기저기 배치될 의자, 벽에 걸릴 크고 작은 접시와 등반과 풍동 장식이 어른거렸다. 이런 부분에서 취향이 비슷한 파샤와 리장카가 얼마나 놀랄지 생각만 해도 몹시 기뻤다. 둘 다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겠지. 특히 집안에 유달리 고상한 기품을 불어넣어줄 골동품들을 용케 헐값으로 매입할 수 있었다. 편지를 쓸 때는 가족을 놀래려고 일부러 모든 것을 실제보다 더 안 좋게 묘사했다. 이 모든 일이 얼마나 신났던지 업무를 그토록 좋아하는 그였지만 새 자리에는 예상만큼 몰입하지 못했다. 재판 중에도 넋을 놓기 일쑤였다. 커튼봉을 어떻게 할지 일자형 아니면 조금 굴곡진 모양으로 할지 고민한 탓이었다. 이 문제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수시로 가구 배치를 바꿔보거나 커튼을 여기저기 고쳐 걸기도 했다. 한 번은 말귀를 영 못 알아먹는 도회장이에게 커튼을 어떻게 달지 시범을 보여주려고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고 말았다. 하지만 워낙 튼튼하고 민첩한 사람이라 균형을 잘 잡은 덕분에 상틀 손잡이에 옆구리를 찧었을 뿐 달리 다치지는 않았다. 부딪힌 부위가 좀 아프긴 했으나 곧 좋아졌고 이바닐리치는 요즘 내내 자신이 유난히 즐겁고 건강하다고 느꼈다. 편지에는 15년은 좋기 젊어진 것 같다고 썼다. 9월에는 끝날이라 예상했던 집단장이 10월 중순까지 이어졌다. 대신 그만큼 훨씬 멋진 집이 되었고 그뿐 아니라 보는 사람마다 족족 경탄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큰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공유하는 것이 있었다. 비단, 흑단, 꽃나무와 양탄자, 청동 조각품 등 하나같이 중후하고 광택이 화려한 물건들, 즉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또 다른 특정 부류의 사람들처럼 보이고 싶어서 갖추는 것들 말이다. 그의 집도 그런 집안의 풍경과 너무 비슷했으므로 딱히 주의를 끌 만한 점이 없었다. 그런데도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뭔가 특별해 보였다. 차역에 가족을 마중 나가서 단장을 마친 환한 집으로 데려왔을 때, 하얀 넥타이를 맨 하인이 꽃으로 장식한 현관문을 열어주었을 때, 그 다음 그들이 거실로 집무실로 들어가며 만족감에 탄성을 내질렀을 때, 그는 너무나 행복했고 그의 손에 이끌려 이 방 저 방 돌아보며 그들이 쏟아내는 칭찬을 흠뻑 들이마시면서 만족감에 찬란히 빛났다. 그날 저녁 차를 마시면서 아내가 그나저나 어쩌다 넘어졌느냐고 묻자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자기가 얼마나 날쌔게 몸을 날렸는지 도배장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몸소 실감나게 재현해 보였다. 내가 괜히 체조 선수였겠어. 다른 사람이라면 죽다 살아났겠지만 나는 여기서 살짝 부딪혔거든. 건드리면 좀 아픈데 이미 다 나았어.
멍만 좀 남았지. 그렇게 그들은 새로 단장한 집에서 생활을 시작했다. 항상 그렇듯이 아무리 살기 좋은 집이어도 딱 방 한 칸이 부족하기 마련이고 또 수입이 늘어나도 딱 얼마가 그러니까 500루블 정도가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참 좋았다. 이 집단장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서 뭘 더 사들이고 주문하고 재배치하고 다듬고 손봐야 할 것이 여전히 남아있던 시절이 참 좋았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소간 불화가 있더라도 둘 다 워낙에 만족한 데다 또 워낙에 일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큰 다툼 없이 넘어갔다. 저는 손볼 데가 없어졌을 때 약간 지루하고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그 무렵엔 이미 그곳 사람들과 안면을 트고 새로운 습관들도 생겼으므로 삶은 역시 충만했다. 이반 일리치는 법원에서 오전을 보낸 다음 점심을 먹으러 집에 돌아왔고 그 시절 그의 기분은 집 문제로 좀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좋았다. 그래도 이반 일리치의 삶은 대개 그의 신조대로 응당 그래야 하는 방식대로 즉 가뿐하고 유쾌하고 점잖게 흘러갔다. 그는 9시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은 다음 내복을 입고 법원에 갔다. 거기에는 이미 그에게 잡아맬 고삐가 즉 업무가 준비돼 있었고 그는 당장 일터로 들어갔다. 청원자들, 관청의 질의서들, 관청 자체의 업무, 공판과 공판 준비 회의들 이런 일을 할 때는 늘 업무의 올바른 흐름을 파괴하는 모든 날 것을 생활적인 요소를 배제할 줄 알아야 한다. 업무 외에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말아야 한다. 만약 그런 경우가 생기면 관계의 동기는 오직 업무와 관련되어야 하며 관계 자체도 오직 업무적이어야 한다. 가령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뭔가를 알고 싶어 해도 공무를 떠나서는 그 상대와 어떤 관계도 갖지 않는다. 하지만 만일 그 사람이 판사에게 용무가 있다면, 즉 공문서에 표현할 무슨 사유가 있다면 그 관계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을 단연코 최대한 모든 것을 해주고 더불어 인간적이고 정겨운 관계, 즉 예의범절까지 갖춘다. 업무상 관계가 끝나는 순간 온갖 다른 관계 역시 끝난다. 이렇게 공과 사를 엄격하게 분류하는데 이반 일리치는 고도의 능력을 발휘했지만 타고난 재능과 오랜 실무를 통한 절차 탁막 끝에 무슨 거장이라도 되는 양 인간적 관계와 업무 관계를 장난치듯 여유롭게 뒤섞는 일 역시 덜어 있었다. 이런 여유를 부린 까닭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또다시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는 내적 권능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반 일리치는 이런 일을 가뿐하고 유쾌하고 점잖을 뿐 아니라 거장처럼 능수능란하게 해냈다. 휴식 시간에는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정치, 일상사, 카드놀이 등을 조금씩 보태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일 큰 관심사는 인사이동이었다. 그러고는 피곤하지만 자기가 맡은 부분을 멋들어지게 연주해낸 오케스트라 제1 바이올린 연주자의 기분을 품고 귀가했다. 집에 오면 모녀는 어디에 갔거나 손님을 접대하는 중이었다. 아들은 김나지움을 다녀와서 가정교사들과 수업을 준비하거나 김나지움에서 배운 것을 열심히 복습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좋았다. 집에 손님이 없으면 식사를 한 다음 가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책을 읽고 저녁에는 업무를 보았다. 즉 서류를 읽고 법조문을 검토하고 여러 진술을 비교하고 법률 조항에 적용해 보는 것이었다. 이건 딱히 지루한 일도 딱히 즐거운 일도 아니었다. 빈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런 일이 지루했을 것이다. 하지만 빈트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쨌든 혼자 멍하니 혹은 아내와 단둘이 있는 것보다 일을 하는 편이 나았다. 이반 일리치는 사회적 신분이 높은 신사 숙녀를 불러서 조촐한 식사를 대접하기를 좋아했고 또 그의 거실이 다른 모든 거실과 비슷하듯이 자신의 일상이 그런 사람들의 시간을 보내는 방식과 비슷하다는 사실에 흡족했다. 한 번은 그의 집에서 저녁 모임을 열었고 춤까지 추었다. 이반 일리치도 즐겁고 모두 만족해했지만 그만 케이크와 과자 때문에 아내와 크게 싸우고 말았다. 아내에겐 나름의 계획이 있었지만 이바닐리치가 죄다 값비싼 제과점에서 사겠노라고 고집을 부리며 케이크를 잔뜩 주문한 바람에 모두 남아돌고 45루블이나 청구되었으니 싸운 것이었다. 다툼이 터져서 볼썽사나워지자 아내는 멍청한 투덜이 같으니 라고 말했다. 그도 자기 머리로 움켜쥔 채 이혼을 암시하는 말들을 속으로 웅얼거렸다. 그래도 저녁 모임 자체는 즐거웠다. 최상류층의 모임이었고 이바닐리치는 나의 고뇌를 가져가 주오라는 단체의 설립자로 유명한 여성의 자매인 프루포노바 공작 부인과 춤을 추었다.
업무상의 기쁨은 자존심의 기쁨이었고 사회생활의 기쁨은 허영심의 기쁨이었다. 그러나 이반 일리치의 진정한 기쁨은 빈트놀이의 기쁨이었다. 인생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더라도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촛불처럼 환히 타오르는 기쁨이 하나 있다면 바로 마음에 맞는 좋은 친구들과 빈트판을 벌이는 일. 반드시 4명씩 짝을 지어 진지하게 머리를 굴려가며 어, 놀고 난 뒤에 저녁을 먹고 포도주를 한 잔 하는 일이라고 그는 고백했더랬다. 빈트를 한 다음 특히 판돈을 조금 따고 나서 잠자리에 들 때면 더할 나위 없이 기분이 좋았다.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 이반 일리치의 집은 최고급 상류 사회를 이루었고 고위층 인사들과 청년들도 드나들었다. 남편과 아내와 딸이 지인들 무리를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일치했다. 벽마다 일본 접시가 걸린 거실로 몰려와서 다정한 척하는 온갖 친구와 친척들, 특히 꾀죄죄한 자들이라면 다들 똑같이 말을 맞출 필요도 없이 깔끔하게 내쳤다. 이런 구질구질한 친구들은 곧 발길을 끊었고 볼로빈 집안에는 가장 훌륭한 사교계 인사만이 남았다. 청년들은 리장카 주변을 맴돌았는데 페트리셰프, 즉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페트리셰프의 아들이자 유일한 상속자인 예심 판사도 그랬다. 그래서 이반 일리치는 저들을 삼두마차에 태워 산책을 내보내거나 아예 멍석을 깔아줘야 하지 않을지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와 즉 아내와 상의하곤 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모든 것이 변함없이 흘러갔고 매우 좋았다. 네, 여기까지가 3장이고요. 3장에서는 이반 일리치가 직장 내에서 뭐 진급이나 급여에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을 어, 지인의 도움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고 승진을 하고 급여 수준이 높아지면서 열심히 또 집을 꾸미죠. 집을 꾸미고 그 집에 최상류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모시고 파티를 벌이고 빈트라는 카드놀이를 하면서 어, 그러면서 조금 외형적으로 꾀죄죄한 떨어지는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사람들을 멀리하면서 그렇게 상류층의 삶을 살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